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였던 6.25 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도 64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치가 이어져 온 오랜 기간 국가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었고 군 시설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신문고는 철통 안보의 그늘에 드리워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경기도 포천시 성동리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기화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축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리고 김 씨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축사 안에 있던 소들도 놀라 달아났고 너무 놀란 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핑 소리 나더니 앞에서 먼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죠. 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탄환이 떨어졌던 겁니다. 지름이 3cm, 길이가 10cm가 넘을 정도로 큰 헬기 기관 포탄이었는데요. 김 씨의 축사로부터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영평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이었습니다. 도비탄이란 발사 이후 특정 지점에 맞고 튕겨져 나와 목표지가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진 탄환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만 김 씨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면역은 됐는데요, 좀요. 그래도 며칠 놀랬죠, 뭐. 그 만약에 뭐 선생님 몸 쪽으로 왔다거나 이랬으면 크게 다치시는 거예요? 그 말해 보여요, 죽었죠. 이번 사고가 시작된 영평 사격장은 한미 협정에 의해 미군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5배로 미군 사격장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1954년에 조성된 뒤 60년 넘게 헬기와 전차 등 각종 무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만이 아니고 해외에 파병돼 있는 미군들까지 와서 사격하는 종합사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도비탄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9살 이정심 할머니는 10여 년 전 실제로 이 도비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는 갑자기 어깨에 강한 충격을 느끼고 그대로 힘없이 쓰러졌다는데요. 우리 아들이 천장을 보더니 총알이 이만큼 떨어졌다. 엄마, 이 총알은 쇳덩어리도 뚫고 들어간 총알이래. 퉁긋기는 이 퉁긋기야. 이만한 히. 다행히 비껴맞아 큰 부상은 면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종종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팔이 잘 안 올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어지게 아프면 그랬겠어. 안 죽고 살았어. 하지만 별다른 배상은 없었습니다. 둘이 나 어디 3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이걸로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 죽겠는. 아니요, 우선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드린 거예요. 그때 그걸로 끝낸 거야, 미군들은. 주민이 두려워하는 건 비단 도비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는 미군의 사격 실수로 이곳에 토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로켓 같은 거 쏘고 뭐 이런 게 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대전차. 천장을 뚫고 들어온 포탄은 건물 안 두꺼운 콘크리트 벽까지 뚫은 뒤 바닥에 박혔습니다. 마을에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쟁터지. 아무리 뭐 연습을 하고 여기다 쏜다고 그러지만은 연습도 민가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폐쇄된 기도원 건물이라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이곳이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였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기 지금 포탄이 떨어진 기도원도 예.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예, 지금은 여기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여기서 관리하다 보면은 막 폭 수시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아마 그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 동안 영평 사격장 인근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사고만 10여 건에 달합니다. 미군 측이 인정하지 않은 피해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밭에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뭐 이런 탄들이 무지개수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무조건 아니래요, 자기네께. 그러니까 저희들은 답답하죠. 여기 날아올 거는 미군 사격장에 날아온 것밖에 없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사격 소음도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급기야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나 국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곳곳에서 1인 시위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뭐 말로만 뭐 보상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과 미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얼마 전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에 나섰습니다. 64년 동안 감내한 고통. 뒤늦게나마 소통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은 반갑지만 주민들의 입장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걸 당신들이 체험을 해라. 그래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당신들이 똑바로 알고 여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안보. 참 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나 안보의 그늘 아래 놓인 주민들은 오늘도 마음 졸이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직접 다녀온 영평 사격장 주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군 측에 대해 분노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사격장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삼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도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일부 양면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모두 60년 넘게 유사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민분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 사격 실수로 떨어진 포탄이나 도비탄 잔해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 취재진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 가운데 또 다른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는 많은 부분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피해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내 땅에 새로운 건물이나 예를 들어 축사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해도 모두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작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 않곤 하는데요.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싫으면 그 지역을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가격에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 측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피해와 고충을 알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군 측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훈련 시간을 조절하거나 거액을 들여서 소음 그리고 도비탄 방지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관련 기구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치들 이후에도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격장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취재진이 질문을 보냈지만 특별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영평 사격장이 미군 관할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네,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시설 주변의 주민들도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역이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군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군과 소통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고요. 또한 법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피해를 인정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큰 피해가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가고 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도비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40년 넘게 이어지는 굉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 전교생이 60명에 불과한 이 학교는 여느 시골 학교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엔 아이들을 두렵게 하는 특별한 공포가 있습니다.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아,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지진 드는 것 같이. 바로 학교 건물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롭게 날아드는 전투기입니다. 학교에서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엔 우리나라 공군이 사용하는 군용 비행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대의 전투기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름엔 되게 더운데 여름에 비행기 소리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뭐 수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창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사실 학습 방해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건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오거나 하면 저 소리에 놀래서 그러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오랜 동안 저런 소리에 노출되면 안정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죠. 모평리 마을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비행장과 마을 사이에 겨우 하천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예부터 소음 피해가 극심했다는데요. 전투기가 지나다닐 때면 일반적인 대화나 통화조차도 어렵습니다. 전화가 애들한테서 와도 지금은 못 듣는다 그래. 울리니까 현관문이 금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고 붙이고 살지. 지난 1975년에 비행장이 생긴 뒤로 40년 넘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난청이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조그만 소리를 대화를 하면 안 들으니까 음성이 다 커졌어. 크게 말씀. 예, 크게 서로 간에 대화가 되니까. 특히 지난 2010년에 고개 비행을 하는 블랙 이글스가 이곳으로 배치된 뒤부터는 소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취재진 역시 계속되는 소음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엄청 크네요, 소리가. 이게 이글기 같은데? 아까도 뜨던데? 취재진이 간이 측정기로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소음을 측정해보니 95데시벨이 넘었습니다. 평소 조용할 때보다 약 40데시벨 높은 수치로 소리의 강도로 보면 100배 가까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시끄러운 지역의 소음 기준이 75데시벨인 걸 감안하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큰 소음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소음 스트레스가 내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인체가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혈압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2차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아니면은 뇌졸중 같은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계속되자 일부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피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은 횡성 군비행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민 7천여 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소송을 내기 전 3년간의 피해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령한 배상금은 한 달에 고작 4만 원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소송에 참여한 분만 보상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같이 살면서도
신청서 위임장에 사인 안 온 분들은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즉 3년마다 소송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끼친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으려면 주민들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어차피 저 소송을 해서 주게끔 돼 있으면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자동으로 5년마다 주면 좋지 않냐. 지난 2000년 9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올해 4월 말까지 국내 12개 공군 비행장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448건. 소송 원고 수만 160만 명이 넘는데요.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과 배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의한 법안들은 폐기되기 일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매 3년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지 정부에서 스스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나서서 소음 방지 대책 그리고 주민 피해 지원 사업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일과 시간 전후로는 비행 훈련을 제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현금 배상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이 포함이 돼 있고 현금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향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점점 쌓여만 가는 군 비행장 소음 피해. 그리고 피해 속에서도 평생 살아온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82세인데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주민들을 한 번 딴 데로 옮겨본 적이 없어요. 이 비행장 새로 맹글 때도 거기 가서 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죽는 그날까지 고막을 울리는 굉음에 몸을 적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전투기 소음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마을에 찾아갔던 취재진도 생각보다 시끄러운 소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취재진은 취재가 끝난 뒤에 이명을 호소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가 취재를 갔던 당시가 조용한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마을 분들은 훈련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 측정한 소음이 100데시벨에 가까웠는데 10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로 시끄러운 건가요? 네,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간이로 측정한 전투기 소음은 90데시벨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기차 소음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기차가 통과할 때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이 100데시벨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대화, 아무런 대화도 하기가 좀 어려운 소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재 비상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울리면 무척 시끄럽습니다. 이 소리의 기준이 90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 영상 속의 마을에서는 수시로 화재 비상벨이 울리고 있고 마을 주민분들은 그것을 참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소송을 3년마다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3년마다 같은 소송을 되풀이해야 하는지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3년마다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국가배상법과 민법을 보면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 국가는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피해만을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비행장 소음 피해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계속될 피해에 대해서 꾸준히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어차피 소송할 때마다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공군 측에서도 매번 땜질식으로 배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군 측도 일단은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패소를 하면 이후에 항소를 하지 않고 배상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또 피해 지원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용역은 올 여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배상 부분인데요. 군은 배상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서 소송 없이 현금 배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국내외 유사 상황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군사 시설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이런 과정과 노력이 결여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그 논란의 중심지인 경북 성주로 가봤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장 북단에는 소성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25 어린 나이에 남편 따라 정착한 이곳에서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임순분 씨. 농사꾼에게 봄이란 한 해 농사 준비로 일손이 가장 바쁠 시기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농사는 거의 폐농이. 몇 개월을 우리가 싸우니까 제때 파종도 못하고 제때 씨앗도 못 뿌리고 이렇게 제때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자식처럼 보살피던 논밭도 뒤로 한 채 오늘도 임 씨는 가슴에 파란 리본을 달고서 마을회관으로 향한다는데요. 요즘 임 씨를 비롯해 100명 남짓한 마을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외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처리하라! 미국 사드 미국으로! 평범했던 시골 농사꾼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시작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단 5일 만에 사드 부지는 성주로 확정됐습니다. 성주 무시하라!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 성주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 웬 말이냐! 유구무원입니다. 이게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우리 성주가 어떻게 해서 상의 한마디 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언질도 없던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 최적지를 성주라고 발표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발표 이틀 후 황교안 전 총리가 성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부랴부랴 성주를 찾았지만 돌아온 건 물병과 달걀 세례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발표를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읍소했지만 민심은 나날이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전자파 위의 문제가 아닌 소통과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한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공개하겠다 하고 공개를 안 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하겠다 그러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약속을 아예 하나도 안 지키는 과정으로 정부가 진행을 해왔죠. 지난 4월 26일 새벽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성리 인근 골프장 부지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민심을 들으러 오겠다던 정부 관계자 대신 8,000명의 경찰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덕에 6.25 전쟁도 비껴갈 만큼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소성리. 그러나 이제 이곳에 남은 건 긴장과 경계뿐입니다. 한밤중에도 비상이 걸리고 뭐 30분, 1시간 눈 붙이다 말고 뛰쳐나가고.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대하는 것에 대한 그 상황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도저히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이처럼 군사기지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과 마찰이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2011년 제주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충돌했던 강정마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확장 이전 문제로 평택 일부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대추리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의보단 국가 안보를 내세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는데요. 군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중재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주민 간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선 전문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정부로부터 좀 독립적인 그런 중립적인 어떤 기구를 건설을 해서 그런 당사자 간의 어떤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드를 무단 반입하기 전에 대화로 해결했으면은 그냥 끝날 수가 있었던 문제를 하루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모두가 빨리 돌아가. 군대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갈등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네, 그 해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 ADR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 대안적 분쟁 해결 정도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법원 소송 이외의 또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화해나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로 교섭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적절한 대안과 절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만 해도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했고요. 상당수 사건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ADR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ADR도 이미 갈등이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애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갈등의 여지를 줄인다는 겁니다. 네.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만들기 전에 군과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사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장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방지법에 의거해서 피해 배상 등을 사전에 토의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쉽지 않지만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소통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안보도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쌓여야 더욱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위험한 동거, 가정 아동학대 그 후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